아이디어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민과 어떤 통합하고 또 융합하는 그런 또 지혜가 아주 중요하죠.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제가 되고 또 전문가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수시로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돼야 된다. 오늘 시사 포커스는 오랜만에 북한 주제로 토론합니다. 부산 미래를 열어갈 공간으로 또 한때는 엑스포가 열릴 꿈의 공간으로 언급됐지만 사실 재개발 과정이 지지부진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고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활주로 방향이 결정된 가덕 신공항 문제도 얘기해 봅니다. 심층토론 오늘 주제는 북한 개발 방향은 어디로입니다. 나오신 분 소개합니다. 최도석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정형 한국해양디자인학회 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께 먼저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죠. 지난달에 북한 미래포럼이 출범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출범의 필요성, 취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북한 재개발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또 부분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민 민원도 적지 않고 또 현재 북한 그 2단계 사업의 경우에도 현재 착수를 2021년 한다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끝없이 지연되고 있고 사업 시행자 소위 5개 컨소시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또 사업 계획 수립 용역이 중단된 상태에 있고 또 이러한 전반적인 북한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또 시민 사회 단체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서 북한 2단계, 3단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서 또 북한의 맹실공이 동북아 해양관광 거점으로 태어나고 또 북한이 또 유라시아 관문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인 자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미래라는 것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부분은 모든 시민들의 이제 관심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부터 시작이 되어온 이런 그 과정들이 현재는 1단계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허허벌판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아마도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계라든지 이제 우리 전문가 또는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민간 기구의 준비 또 그런 창설을 위해서 출발을 한 게 이제 북한 미래 포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 도중에 네. 1단계 말씀도 하셨는데 단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간략하게 좀 단계를 소개해 주시죠. 뭐 이제 1단계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사업이 완료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완료가 됐습니까? 네.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계획은 27년까지로 계획이 돼 있지만 현재는 뭐 그런 특화지구라든지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시각적인 차원은 완료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2단계 같은 경우의 목표가 아무래도 2030 엑스포를 겨냥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향후에 3단계까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은 관주도형으로서의 직진성을 가진 방향이 과연 바람직했는가라는 것이 시민들의 특히 관심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단계가 거의 마무리 수준에 들어갔는데요. 또 친수 공간도 개방이 됐는데 사실 이렇게 그 부산역 위에서 바라보거나 시민들이 보실 때에 아직 그냥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인 그런 느낌밖에 없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접근 방법이 이제 친수라는 개념을 썼지만 자연 친화역이냐 아니면은 뭐 그렇지 않은 경우냐. 우리가 이제 그 공공 디자인 우리가 사업에서 이제 바라보는 관점은 실제로 그 청계천 사례와 양재천 사례를 많이 들거든요. 네. 그 양재천 같은 경우는 자연 친화형이에요. 친수 공간을 어떻게 복원을 하느냐라는 개념이었고 청계천 같은 경우는
인위적인 개념이 많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두 사례가 아픔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에는 뭐 랜드마크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도 20년이 지났을 때의 모습은 북한의 이미지가 다르게 나타나겠죠. 하지만 지금의 계획이 잘못 가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장님. 1단계 사업의 핵심이 랜드마크 부지 사업자 공모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게 두 번이나 실패를 했어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물론 뭐 이런 뭐 원인은 다양한 복합적인 뭐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만 가장 첫 번째는 북한 재개발은 전체적인 1단계의 약 70%가 이게 공공 친수 문화 기능 네. 기장에서 가덕도까지 전부 바다 공간인데 굳이 이게 이 부분을 친수 문화 공간으로 공공 기능만 부여하다 보니 상업 기능이 30%밖에 안 되고 공공 기능이 70%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 투자자 국내 대기업의 경우에 북한 재개발에 투자 메리트가 없다. 그런 부분이 있고 투자자라는 민간 투자의 부분인데 이게 부지가 약 한 이게 2만 평 가까이 3만 평 정도 됩니다. 이게 전체 뭘 올리도 이거 약 한 3, 4조 이상 됩니다. 이런 거대 사업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도권 집중 대한민국에서 비수도권 투자는 기업이 꺼려하고 또 원천적으로 이제 국제 금리 인상, 또 사업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 자재비 상승 이런 여러 가지 또 기본적인 경제 금융 여건도 있습니다만 가장 큰 틀은 이 부분은 북한 재개발의 사업 주체 의사결정이라든지 모든 책임 권한이 해양수산부에 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가 부산의 미래의 랜드마크에 맞는 이런 걸 올리고 싶어도 해양수산부에서 여러 가지 뭐 전체적인 뭐 중앙에서 보는 시각에서만 하다 보니까 해양수산부의 협의 과정 이런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 마지막으로는 랜드마크는 사실 미래 부산을 상징하는 그런 부산 북한 재개발이 아까도 잠시 언급 들었습니다. 국토 현상 관문의 가장 상징적인 이런 부분은 시민사회적인 경제 기능을 가느냐, 그냥 뭐 어떤 상징적인 거로만 가느냐, 이 두 가지인데, 북한 재개발의 미래는 시민, 부산 경제 부활, 부산의 일자리 창출에서는 경제 기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복합 문화 관광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시민사회 단체에서 외국의 싱가포르에는 그런 걸 있다, 모델을 이야기하면서, 뭐 카지노는 예를 들어서 복합, 카지노 하나 있고 나머지는 복합 어떤 관광 문화 기능을 해서 투자자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 기능은 안 된다라는 일방적인 단편적인 반대 여론이 아마 걸림돌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북한이 활성화되려면 실제로 그 한 해 11,000명 정도가 부산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젊은 청년 그 많은 인구들이 지금 유출이 심하죠. 좀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목적지 이런 부분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미나토 미라이 같은 경우도 대기업이 이제 많이 유치가 돼 있죠. 심지어는 우리 LG라든가 삼성 뭐 그룹들이 거기에 R&D 센터가 들어가 있고 그것이 뭐냐면 양질의 일자리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선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성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원인이고 그것이 선행이 되는 존재에서 랜드마크 부지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 랜드마크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인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도 가보면 G타워라든가 뭐 이런 포스코 타워라는 이런 건물에 입주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보면 사실 양질의 일자리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수도권의 장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 부산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또 전제가 되고 또 전문가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수시로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그런 우수 인력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되고 또 정주 공간이 되고 뭐 이런 방향성이 계획이 될 수 있다고.
컨텐츠 논하기 이전에 컨텐츠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2단계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디어는 많이 가지고 있으되 실행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이 이제 더디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플랜 자체가 목적성을 가진 아젠다가 좀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가 2030 이후에 2030 엑스포 그렇죠. 이후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지금 비지부진하게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엑스포가 성공을 했으면 2단계 사업은 뭐 거기에 맞춰서 가는데 실패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그렇게 됐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엑스포 유치에 2단계가 뭐 좀 아무래도 좀 위축된다 이렇게 우려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엑스포 이전에 이미 2단계 사업은 계획되었던 부분이고 문제는 지금 2단계는 이제 1단계는 해수부 항만공사 주체가 되었습니다만 2단계는 부산시 항만공사 그다음에 LH 부산도시공사 철도공사 이 그 5개 컨소시엄으로 이게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는데 이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 2단계 사업계획 수립 자체가 지금 중단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뭔가 누군가 좀 나서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아마 추진하는 게 좀 필요한데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은 2021년도 예정을 했으면 다만 2026년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어서 한번 기대를 해봐야 네, 그리고 되겠습니다. 자성대 부대 이전 같은 경우에는 또 뭐 거기다가 항운 노조와 갈등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잘 조정이 됩니까? 지난 7월 달이죠. 이제 소위 말하는 자성대 부두 4.5부두죠. 네네. 4.5부, 5.6부도 정정하겠습니다. 5.6부도, 네. 자성대 부도, 또 민간 투자 부분 명칭은 허치선 부도죠. 네, 네. 이게 이제 간만, 신간만 부도로 이전하는 바람, 이제 2단계 부지니까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그 자성대 부두의 이제 근로자, 항운 노조 이 부분이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컨소시엄 5개에서 사업 시행자가 이제 보상을 해줘야지 근로자의 생계 지원금 이 부분은 이미 이제 항만공사가 사업 시행자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일단 항만공사가 선 지급을 하기로 항운 노조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문제 없이 지금 현재 또 네. 자성대 부두의 컨테이너 시설을 지금 간만 부두로 이전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그 북한 미래 포럼을 할 때 아시아 유엔 본부 유치를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유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그 뉴욕에 이제 메인 본부를 가지고 있지만 스위스에도 이제 유럽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각자 역할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 본부가 만약에 우리가 계획을 해서 이제 부산에서 유치가 된다고 하면 그 목적성은 지금 사실은 현안이 보면 뭐 북한에서도 지금 뭐 미사일 뭐 그다음에 어떤 그 위기 국면이 그 한반도 주변에 지금 공전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일소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이 평화지대를 만들 수 있는 방향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또 제시를 했던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아시아 본부라는 것이 조직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여기에 양질의 일자리 그러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그런 우수 인력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되고 또 정주 공간이 되고 뭐 이런 방향성이 계획이 여러 될 수 가지 있다고 이득이 봅니다. 있겠네요. 네. 그래서 출발점에 있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부경대에 있는 그 워크하우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복원을 하고 유엔의 이미지를 그 어느 도시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가 부산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다 보면 그런 방향성이 좀 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16개 나라에 우리가 전투병을 보냈던 또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들을 좀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해 나간다고 하면 지금 현재 유엔 평화공원에 있는 그 나라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거죠? 참전국을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아시아 정세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라든지 네, 네, 이런 네.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서 제시했던 그런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 얘기를 하면은 계속 이제 시설을 짓고 건물을 짓고 이런 얘기를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고 맞습니다.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복합 리조트 건설 얘기도 나오고 또 야구장 건설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부산 시민들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어떤 게 북한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저는 북한 재개발의 컨텐츠라면 북한 재개발의 전체 컨셉에는 한국 고유, 부산 전통 이게 한국 네. 전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국적 불명의 기능만 도입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 재개발은 좀 한국 전통의 어떤 맛이라도 기능이라도 담아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콘텐츠의 주제에 담고 싶고 또 항구 재개발의 콘텐츠는 이 콘텐츠라는 건 자가도 콘텐츠 아주 물리적으로 커도 콘텐츠가 될 수 있는데 북한 재개발의 진짜 제대로 된 콘텐츠라면 항구 육지 재개발이 아니고 항구 재개발입니다. 그럼 항구 재개발의 꽃은 이 북한 재개발의 수제선, 해안선, 물가선의 선박이 계류할 수 있는 그런 터미널이 많아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북한 재개발의 항구 재개발의 컨텐츠는 세계적인 해상 어떤 그 공연장, 세계적인 해상 레스토랑이라든지 해상 번지 점프, 또 직경력을 높일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근본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70%가 그냥 멍하게 바다만 쳐다보는 진수공원 네, 공공기능이에요. 그러다 보니 제도적 틀이 그게 상업 기능이 없다 보니까 전부 다 공원 녹지 기능의 제도적 틀에서는 소위 말하는 컨텐츠 상업 기능의 컨텐츠 우리 뭐 일본의 사례입니다만 스타벅스 커피 하나 와도 그게 작은 직경력이 모아지는 컨텐츠입니다. 그게 들어설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컨텐츠 논하기 이전에 컨텐츠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약간 그 그러니까 이야기를 꼭 지금까지 드리고 그 싶어요. 틀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사업 문제가 기능을 있다라고 도입할 수가 없다, 예, 이거죠. 계속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 거고요. 회장님은 또 새로운 컨텐츠 혹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20년의 시간이 북한이라는 도시의 색깔이 없었다라는 거죠. 컬러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규정을 짓거나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은 제대로 운영을 하거나 가기 위해서는 저는 북한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지 이런 기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민간 기구가 같이 결합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컨텐츠를 어떻게 집어넣을 건지에 대한 방향성을 앞으로 향후 20년 계획을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4년마다 또 우리 시장님도 바뀌지 않습니까? 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좋은 부분은 또 연계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경제자유구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선행을 시키고 조례를 통해서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컨텐츠 같은 경우는 뭐 해외 사례 또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그 대만의 가오슝 같은 뭐 창의 특구, 뭐 청년들이 모이는 예술인 특구가 되겠죠. 그런 지역이 자성대를 조성한다든지 그것이 K 우리가 뭐 문화 부산만의 K 뭐 K 시리즈가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이 가질 수 있는 역사성을 같이 결합을 하는 의미에서 출발이 돼야 되고 또 뭐 저희 그 북한 미래 포럼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공감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경제자유구역청이 또 만들어져야 될 당위성이라고 보겠죠. 위원장님이 오늘 이제 토론 속에서 계속 강조해 주신 게 이게 주체가 불분명하고 바로 그렇죠. 다원적이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컨텐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만들 때에 그럼 부산이 주체가 되는 뭔가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컨텐츠 전담 조직 기구 이런 부분은 필요는 합니다만 기구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우리는 문제 해결에 또 미래의 큰 목표 달성에 근본 문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북한 재개발 사업부지가 모두 말씀드린 대로 모든 그 토지 소유자가 해양수산부 국가 소위 또 위임 위탁받은 항만공사가 이게
주체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권한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다 모든 사무를 어떤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그냥 위탁 사무에 불과합니다. 이런 걸 컨텐츠 이런 부분 조직도 이 부산시가 주도가 되어서 이 부분을 좀 더 뭡니까 그 대외 경쟁력이 있고 특화된 차별성 높은 컨텐츠를 도입하는 기구를 만들면 좋은데 이 부분이 또 해수부의 네. 정권 또 도시기능에 다소 미흡한 항만공사가 또 그런 위임받았고 이러다 보면 이걸 다시 서울업체에 서울의 용역업체에 네. 줍니다. 아니면 부산의 실정을 잘 모르는 또 외국의 어떤 작가에 유명하다 해서 줍니다. 그러면 우리 컨텐츠라는 거는 우리 고유의 것이 가장 정체성을 가지는 게 경쟁력이었는데 우리 것을 놓치는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컨텐츠는 우리가 만들어야 그게 가장 이게 내놓을 상품이 경쟁력이 높은데 남한테 의존하는 컨텐츠는 국내 어디에 있는 차별성에서 경쟁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조직기구 역시도 우리 미래포럼이 북한 미래포럼이 하나의 주체가 되어서 여기서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또 부산시 그다음에 항만공사 또 정부의 또 이러한 국가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 하나의 추진 주체를 또 기구를 만든다면 이게 너무 경직되고 너무나 받아들이는 창구가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산학관 연다 통합의 콘텐츠 어떤 기구는 부산 북한 미래 포럼에서 만든 것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북한 재개발은 부산 시민들의 가장 큰 바람 중에 하나인데요. 북한 미래 포럼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각오 제가 청해서 듣고요. 우리 위원장님께는 시민들께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간략하게 이렇게 듣는 그러면서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뭐 북한 미래 포럼의 어떤 출발점에 있어서는 많은 그 우리가 관심과 또 뭐 보도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멀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부분에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또 소중하기도 하고 또 포럼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부산만이 가진 그런 아이덴티티를 충분히 공감하고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그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이 부분들이 정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시민의 눈높이에서 또 바라봐 주시고 하면 아마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북한 재개발은 1, 2, 3단계 이게 소위 말하는 북한 내항 전체를 다 포함하는 부산의 미래가 걸린 정말 대한민국의 국토 해상 관문으로서 우리 부산의 새로운 어떤 일자리 또 그리고 청년들이 수도권을 가지 않는 마지막 어떤 그런 하나의 열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 시민이 주인이 돼야 되고 또 부산 시민의 애정, 관심 이런 부분이 없이는 지금까지의 추진 주체, 절차적 과정, 그다음에 엄청난 변경 과정은 되풀이 될 것이다. 어떤 북한 미래 포럼에서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잘 진단하고 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서 북한이 세계적인 그 메가 글로벌 허브 도시의 핵심 거점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산학과 연, 특히 시민의 관심과 애정이 크게 달라져야 북한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정답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주셔서 두 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매주 부산 현안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 오늘도 서지연, 송우연 부산시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너무 자주 나오는 얘기인가요? 신공항 관련입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서방향으로 가덕도를 가로지르는 가덕도 신공항의 활주로. 정부는 가덕도에 동풍이 가장 많이 분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서방향으로 활주로를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활주로 배치에 근거가 된 기상청 풍향 자료의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소 2, 3% 비중이던 동풍이 2020년부터 2년간 20% 수준으로 최대 10배 높게 기록됐습니다. 북서풍과 뒤바뀐 수치.
측정기기 고장이 원인이었습니다. 20년 9월에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가덕도 자동기상 관측 장비 풍량계도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수정된 가덕도 풍향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서복수가 맞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상황이면 약간의 설계 변경을 통해서 방향을 새로 잡으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정부는 향후 설계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추가 검토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영상 보니까 정말 황당합니다. 활주로 방향을 정할 때 바람 방향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공항을 설계하고 활주로를 설계함에 있어서는 이제 바람과 온도와 고도가 중요합니다. 바람 같은 경우는 이제 이착륙을 하기 위해서 중요하고 온도와 고도는 이제 엔진 추진력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항공기는 이착륙을 할 때 이제 바람을 활용하게 됩니다. 정면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이착륙을 하게 됩니다. 쉬운 예로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가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겨울 같은 경우에는 측풍, 그러니까 옆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강하게 불다 보니 종종 폭설과 함께 공항에 이제 발이 묶이는 관광객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제동 거리를 좀 줄이기 위한 이 정면 바람을 활용을 해야 하는데 옆에서 부는 측풍이 많이 불게 되면 항공기의 이착륙에 영향을 좀 미친다라는 부분에서 이 바람의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지점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가덕도 신공항이 기기 고장으로 풍향 자료가 잘못됐는데 그걸 모르고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활주로 방향을 정했다. 송 의원님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좀 준비를 했죠, 설명을 할. 만약에 이게 정말 오류로 인해서 설계가 잘못됐다면은 정말 큰일입니다. 큰일인데, 한 가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네. 그 자료는 이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에 나와 있는 기본 계획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은 정확하게 문구가 네 곳의 기상 관측소 분석 결과 가덕 지역의 바람이 가장 강하며 풍향도 동풍이 우세풍으로 나타나는 특이점이 보임 이렇게 지금 적혀 있습니다. 네. 이 말만 들어보면은 그 마치 이제 2년간 그 동풍으로 관측된 그 자료 때문에 지금 이번 가덕도가 지금 동서방향으로 이렇게 됐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뒤에 또 문구가 지금 첨부된 문구가 있습니다. 통상 북서풍이 우세풍이라는 저 문구가 여기에 저 자료에 들어가 있는데 통상 가덕도 신공항 이제 저희 기본 계획에 반영된 자료 그 데이터를 보면 1997년부터 2022년까지 총 25년간 가덕도의 풍향 데이터를 측정을 한 결과가 여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은 북서풍이 우세, 그러니까 북서풍이 우세한 걸로 나오고 그리고 여름에는 동풍이 부는 걸로 나와 있는데 25년간 자료를 토대로 설계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동풍이 우세풍으로 나타나는 특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동서 방향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것은 약간 다소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동서 방향으로 지금 그 설계를 하게 된 이유가 기존에 저희가 가덕도 신공항을 설계할 때 이제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5개의 방향을 지금 검토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북서쪽으로 이렇게 입지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동서로 이렇게 결국에는 결정이 난 부분이 주변에 이제 소음 문제라든지 강서 쪽 이제 명지 신도시의 소음 문제 그리고 김해공항에 또 이제 이착륙하는 비행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역 간의 간섭 문제 때문에 지금 동서 방향으로 해야지 가장 간섭이 없고 그리고 동으로 부는 바람 그리고 북서쪽에서 부는 바람에 대한 영향을 잘 측정해서 안전한 공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네, 우리가 영상에서 정부 입장이라든지 또 전문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건데 그렇게 정부 입장하고 전문가 재검토 부분
좀 얘기해 주시죠. 물론 이런 사소한 오류에 대해서 이제 검증이 조금 부실했었다라는 부분이 가장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긴 시간에 대한 부분을 분석은 했지만 이 2년 동안 기계에 대한 검증이 오류가 있었다라는 것은 국토부에서도 인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부분이 면밀하게 검토되지 못했나. 물론 엑스포 유치 과정 덕분에 이렇게 조기 개항을 결정을 하게 돼서 국토부도 서두르면서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입니다만 그 전에는 특별법이 통과가 되는 부분과는 별개로 준공에 대해서 크게 국토부가 관심이 없지 않았나라는 부분에 대한 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실현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다 좀 더 완성도 있는 공항과 그리고 이런 오류를 설계 과정에서 좀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지금 왔다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송 의원님도 정부 입장 전문가 재검토 짧게 좀 언급해 주시죠. 예, 그 공항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100년을 두고 안전하게 설계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러니까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여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그 국토부에서도 앞으로 지금 아직까지 이제 기본 설계에 대한 적격성 심사라든지 그리고 지금 수의 계약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 자격 심사를 통해 가지고 보다 안전한 이제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안전한 공사가 될 수 있게끔 지금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거라는 방침을 지금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부지조성공사가 4차례나 유찰이 됐고 그다음에 수의 계약이 진행 중이다. 그럼 과정이 지금 잘 어떻게 순조롭게 잘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23년 12월에 이제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전반적인 로드맵도 함께 발표가 됐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으로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3년 12월 기본 계획이 발표됐을 때부터 부산시가 좀 적극적으로 이제 보상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시작을 했고 하루라도 빨리 이제 원주민에게 보상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공항은 그저 건설만 한다고 지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절차가 중요합니다. 턴키 발주 같은 경우도 계획대로 24년 5월에 조달청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24년 12월에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도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간을 지금 늦게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첫 공고가 있었을 때 한 곳도 응찰하지 않았던 점, 조건이 변경이 필요했었다는 점, 그렇게 되면서 2회부터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단독 응찰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4차례 정도 유찰이 되면서 이 수의개혁 참여 의향을 현재 묻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 계획상에서도 12월까지의 선정 결과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지금 10월인 만큼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송 의원님 현대 컨소시엄이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대안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언제 착공할지 이렇게 걱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엔 현대건설 쪽에서도 지금 공기 부족 그리고 공사 난이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29년 12월까지 적기에 이제 공사 완공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약간 난색을 좀 드러내고 있는 부분들인데 조달청 입장은 이러한 우려를 하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저 수의계약 참여 의사 확인 단계에 지금 있다. 네. 예, 그리고 저 수의계약 협상에 이제 그 기존에 저 언론에서 나왔듯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적은 없고 세부 내용을 지금 조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일정대로 12월 달에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다. 예, 이 정도 의견을 지금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항하고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나면은 정말 치명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가덕도 신공항이 안전하게 지금 우리가 안전을 강조하는 것처럼 제대로 이렇게 건설되기를 바라는데 자, 현재까지 보면은 이제 근거 자료에 오류가 있었다. 그리고 사업 진행이 조금 더디다. 거기다가 이제 올해 우리가 여름에 경험을 했지만은 기후 위기. 예. 이런 것까지를 다 감안을 한다고 하면은 이걸 모두 다 고려한 건설이 돼야 될 건데 2029년 가능합니까?
조기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실시 설계 적격자 심사 과정에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그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어떤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한지, 그렇게 해서 2029년에 대한 개항을 어떻게 하면은 목표를 만들 수 있을지,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토부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사전에 협의를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바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주로의 직각 방향에서 부는 바람이 이착륙 절차에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은 결국 전문가들의 의견에서도 윈드 커버리지가 충분하게 한 활주로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2개의 활주로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부산시도 지속해서 활주로 이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국토부는 이번 2년 동안에 이런 검증 오류가 있었던 부분과 그리고 컨소시엄 절차에서 수의 계약으로 가고 있는 과정들을 모두 고려해서 29년 12월에 개항을 할 수 있게끔 충분한 예산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말씀 주신 것들 포함해서 지금 또 이제 투트랙으로 지금 부산시에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이제 가덕건설공단이 지금 출범을 했고, 그리고 추진에 대한 이제 그 주민들 보상에 대해서는 건설추진본부에서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움직이고 있는 절차들이 차질 없이 이제 진행돼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으로 지금 건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공개한 지역별 가격제 기본 설계안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주도로 전국을 3권역으로 나눠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에 공급하는 전기 도매 가격을 각각 다르게 책정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이대로라면 비수도권 안에서도 역차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원전이 있는 부산의 전력 자급률은 174%로 소비보다 발전량이 훨씬 많지만 대전은 3%, 충북 11% 등 일부 지역은 정반대입니다. 전력 자급률과 상관없이 비수도권 모든 지역의 요금 할인이 동일해 부산의 요금 할인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경쟁력 있는 전기요금을 통한 기업 유치 전략을 짜고 있는 부산시 입장에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원전이 우리 쪽에는 많다 보니까 도매 가격 자체는 좀 낮은 편이거든요. 단가 자체가.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우리는 5개권역으로 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름은 지역 차등 전기 요금제인데 별 차등이 없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지역 차등은 이제 분산에너지법을 이제 제정을 해서 수요지 인근에서 이제 전력을 생산해서 소비가 가능한 이제 분산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법인데, 결국에는 수요가 많은 도시가 있을 거고, 그 전력을 생산을 많이 하는 도시가 있을 겁니다. 그런 도시가 이제 이렇게 골고루 분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전력을 송전하는 송전 시설이 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송전 시설만 건설하다 보니까 이 건설하는 거에 대한 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을 생산하는 것보다 소비가 많은 도시는 좀 더 이제 전력세를 더 많이 내고, 그리고 생산을 많이 하는 도시는 이제 전력세를 조금 인하를 해주면서 좀 더 이거를 분산을 시키자 하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 저 보도에 나온 것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제주 이렇게 3개만 나눠버리면 비수도권 중에서도 전력을 생산을 많이 하는 도시가 있고, 그리고 소비를 많이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부산같이 이제 전력을 174% 정도 이제 전력 자급률이 높은 이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전기세 부분에서 좀 더 전력세에 대해서 좀 역차별을 당하는 그런 경향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좀 더 이거를 이제 광역단체별로 이렇게 세분화하자는 얘기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의 입장에서는 매우
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1차적으로 발표가 된 그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만 나누는 부분은 사실상 사업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급자 중심의 사고이고 그리고 지역 감수성이 굉장히 부재했다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26년부터 광역자치단체별 차등 요금을 적용을 하겠다. 지금 이것은 중간 단계이다라고 발표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언론이나 지자체 단체장들께서 이제 항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여론이 형성이 되다 보니 이제 적용이 이제부터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74%의 전력 자금률을 가진 부산과 3% 미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동일한 전기 요금을 가진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시민들께서 그동안 희생해 오신 부분과 뿐만 아니라 이제 핵 폐기물에 대해서도 우려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희생조차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고요. 전력 다소비 산업들을 뭐 AI나 데이터 센터와 같은 것을 부산으로 이전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지역균형 발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 부분이 충분히 담기지 않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송 의원님 좀 전에 설명할 때에 세 개 권역이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이렇게 나눠졌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결국은 비수도권의 모든 지역은 요금이 똑같아지는 거죠. 지금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제 도매 요금 사항에는 예, 비수도권은 모두 일괄적인 세율을 그렇게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는 거지만 지금 내후년부터는 이제 광역 단체별로 이제 차등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도매시장에 내년부터는 도매시장에서 이제 사들이는 이제 전력 요금이 이제 그렇게 지금 되고 그 소매가로는 이제 내후년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후년에 광역 단체별로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 내후년 이제 2027년부터 그거는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앞서 서지현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부산시에서는 어떻게든 지역의 이제 경쟁력을 강화해서 대기업들 이제 AI 센터라든지 그리고 대규모의 제조 시설들 같은 이제 전력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그 대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계획들에 조금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많이 안타까움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는 이유가 발전소를 가지고 약간 위험 부담을 갖고 있는 지역에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소매요금을 결정할 때는 이게 뭐 영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도매요금부터 제대로 시스템이 좀 마련이 돼야 되어야 된다. 이제 소매요금까지도 그 시스템이 연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미 지역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가고 있고 채널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6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고 그 이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기간이 이렇게 또 맞물리게 돼버리면 사실상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 유발 요소가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서 최대한 올해에는 그 결론이 나오거나 올해가 좀 늦다면 25년 상반기라도 이 부분이 좀 조율이 되고 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일수록 요금이 낮게 책정되어야 한다라는 애초의 취지를 좀 분명히 살려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발전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은 그냥 그저 비수도권, 수도권으로만 전기요금을 구분을 해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지역 감수성의 부재입니다. 왜 이 요금제를 이용을 해야 하는지 보다 더 지역 단체장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온 개념 중에 하나가 전력 자급률이잖아요. 자급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있는 지역에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작업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 통계를 보니까 부산이 174%. 예. 어떤 지역은 10% 미만이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대전 같은 경우가 3%입니다. 네. 자급률이. 그리고 광주, 서울, 그리고 충북 이런 순으로 한 10% 미만 되는 그런 도시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급률이 높은 순으로 보면은 영남 쪽에 좀 많습니다. 경북, 그리고 충남, 강원, 그리고 전남,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174% 지금 이렇게 측정되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하고 거의 생활권역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자급률이 186%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급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같은 요금을 내는 그런 불합리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급률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경북 이야기했고 우리 부산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화력발전소, 소위 말하는 석탄으로 하는 발전소가 아니라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고 느끼고 있는 원자력 발전이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부산이 요구했던 건 이렇게 우리가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부분에서 확실하게 혜택을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원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고려가 없는 거예요? 이미 고준위 핵 폐기물에 대한 특별법도 지금 논의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사실은 이 차등요금제에 대한 부분도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발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정부의 안이 이렇게 단순화시켰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기본 설계안이다, 초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으십니다만 지난 4월과 7월에 열린 지역별 전기요금제 가격 결정 워킹그룹 회의에서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워킹그룹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인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역의 목소리가 지금 반영이 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원전 같은 경우는 사용 후 핵 폐기물에 대한 문제도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결국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희생과 그동안 버텨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정부가 응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서민들이 살아갈 때 전기요금 참 부담이 되고요. 특히 소상공인들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이제 또 질문이 사실 이렇게 차등요금제를 가지고 부산이 기업을 유치하겠다. 전력 소비가 많은 기업, 특히 대기업 아니겠습니까? 특히 AI 반도체 기업이 전력 소비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력 다소비 기업의 대표적인 예가 말씀 주신 대로 AI나 반도체, 데이터 센터의 재생에너지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약간의 중간 단계다라고 정부가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문을 어느 정도 열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세부적으로 완벽한 정책이 나오면 좋습니다만 약간 개략적인 안으로 해서 이렇게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면서 수정을 한다면 오히려 지역에 조금 더 맞춤형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오히려 그 대안을 좀 제시를 하는 편으로 내년도 초반에라도 이 결과가 좀 나올 수 있게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에서 지금 이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까지 이제 만들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이렇게 전력요금 차등제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세련되지 못한 이제 절차상의 문제로 지금 이런 오해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노력하는 것만큼 정부에서도 응답을 해주기를 저희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